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청문위원들의 공방으로 파행을 했고 오후에 다시 속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를 낙마 1순위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오후 6시 5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내일 새벽 0시 합참 보고를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임식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국회 앞마당에서 9년여 만에 대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하루 전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앞마당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승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본청 건물 앞 취임식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행 연습이 오늘 계속됐죠. 현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내일 오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이곳엔 예행 연습과 함께 행사에 대비한 부대 시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 관계자들, 리허설을 보러 온 시민들,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등으로 취임식장 주변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내일 본행사가 치러질 단상 앞으로 의자가 4만 개 가까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잔디밭이라 평소 비어있던 곳이지만 각계 인사들과 초청 인사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됐습니다. 네, 내일 0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취임식을 비롯해서 내일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내일 0시 서울 보신각에서 국민대표 20명이 33번 종을 치면서 새 정부 임기 개시를 알립니다. 윤 당선인은 아침 서초동 사저에서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 참배를 합니다. 이후 국회 취임식에 참석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외교사절을 접견합니다. 오후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경축연회 그리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주최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하이라이트는 9년 만에 정식으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일 겁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행사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소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당선인이 차에서 내리고 시민들과 인사하면서 180m 정도를 걸어서 연단까지 이동합니다. 또 취임 선서와 취임사 발표는 시민들 좌석과 가까운 연단 더 아래 돌출 무대에서 하게 되고 취임사 발표 뒤 단상 좌우의 스크린에서 청와대 개방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내일 취임식엔 유명 연예인 대신 다문화 어린이와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 취임식이 끝나고 관례로 열렸던 카퍼레이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도 큰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까? 네, 애초 취임사는 25분 정도로 알려졌지만 당선인이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량을 절반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라는 키워드가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통합 메시지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오후에 당선인 차관 인선을 발표했죠? 네, 당선인 대변인실은 오후 서면으로 차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의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그리고 사회부 총리의 낙마로 장관 대행체제가 예상되는 교육부 차관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발탁하는 등 15개 부처 20명을 내정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관련 내용을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정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취임식 이틀 뒤인 오는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대통령 취임식장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은 당시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땠는지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대통령의 이시영 의원을 선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였던 중앙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제의 심장이었던 곳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겁니다. 4대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기까지 모두 합해 5번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1.6 사태로 서거하며 직을 이어받은 최기화 대통령은 전국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검소한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잡아 간선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뽑힌 전두환 대통령. 공교롭게도 2번의 취임식 모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통령 취임식은 연이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시행과 함께 취임식 장소가 민의의 전당 국회로 옮겨온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이 민의의 전당 앞에 모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시민 참여를 대폭 늘렸고,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IMF 외환위기 속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며 국난 극복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주셨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며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확대됐고 취임식 참석 인원은 6만여 명 규모로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직후 곧장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선서로 취임식을 가름했습니다.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그대로 담아온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0시를 기해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의 첫 행보인데 취임식 이전이라도 군을 지휘하고 통수로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지만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을 부여받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와 함께 권력 교체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사권과 함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와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에 한순간의 공백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선 취임식 날 핵가방을 신임 대통령에게 건네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 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적 행사가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한 직후 별도 절차 없이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태세나 또 뭐 북각군 동태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취임식 이전에도 비상 연락 체제를 통해 합참 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전, 경호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밖에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사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연설을 통해서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촛불의 염원은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또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0분가량 퇴임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퇴임사는 국민께 바치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선도 국가 도약의 주역은 단연 국민이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잠시 뒤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퇴근길에 나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도 평소처럼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구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효창공원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찾은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잇따라 접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에는 청와대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일정을 끝으로 문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를 걸어 나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게 됩니다. 청와대 정문을 나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수대까지 마지막 퇴근길을 마중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짧은 소회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인데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라인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자정까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정부를 내세우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빛과 그림자를 홍선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 정국과 초유의 탄핵 사태를 넘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통합과 공존의 세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 퇴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대화의 불씨는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고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를 20%대까지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임기 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고 LH 땅 투기 사건과 청와대 등 고위 관료의 부동산 논란은 결국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분열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를 얻어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다사다난했던 5년을 뒤로 하고 퇴임 후 보통 사람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그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이제 오롯이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수리환들도 4월 19일부터 공개되어 수많은 상중객들이 열을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탄첩단이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실로 25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앞길은 휴일이면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데 청와대 개방하니까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권력을 맡아 있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정부가 나서서 좀 더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날 약속대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74년 만에 국민품으로 돌아오는 청와대 곳곳을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대통령의 공간이죠. 지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 12명이 거쳐갔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공간으로 굳게 닫혔던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청와대입니다.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제와 영빈관 등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의 상징, 본관으로 가볼까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보안 문제로 당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푸른 기와와 팔짝지붕, 세밀한 단청무늬 등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자고 식사를 했던 사적인 공간인데요.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다음은 항상 봄이 계속되는 공간, 상춘제입니다.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였는데요. 탁 트인 상춘제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청와대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곤 하죠. 바로 이곳 녹지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목이 심겨 있는데요. 특히 150년 이상 세월을 지킨 아름드리 반송을 꼭 만나보시죠.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되는데요. 청와대 동쪽과 서쪽 어디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인원 제한이나 사전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등산로를 오가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둘러보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디에서나 인증 사진도 마음껏 남길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청와대가 개방되죠. 관광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거란 상인들의 기대가 크지만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청와대 문은 국민에게 활짝 열립니다. TV뉴스 화면에서나 보던 파란 기와집을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청할 생각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특별한 공간인 만큼 어떻게 생겼을까 가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청와대를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니까 궁금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게 약간 낯설고 조금 얼떨떨하긴 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란 의미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백악관처럼 그런 상징성을 갖고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집무하는 공간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 최대 39,000명. 상인들은 무엇보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장사 괜찮게 되겠구나 하고 관광객이 안만 그래도 많이 뿌니까 먹을 거리도 많고 해갖고 이 동네 시장이 좀 번창하게끔 많이 들려줬으면 좋죠. 네. 주민들도 평소 집회 시위로 겪었던 불편이 이젠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반갑습니다.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은 그분들은 어디다 해소를 하십니까? 아주 심한 마이크 소리 그런 거는 없어지면 좋죠. 그거는 좀 약간 괴로울 정도였으니까. 다만 청와대 안에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변 도로에서 벌어질 주차 대란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청와대 개방되면 교통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빌딩의 주차 공간을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교통 체계도 좀 마련했으면.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장 8곳을 확보하고 당분간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3, 5호선에 전동차 숫자를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주변을 도는 새로운 순환버스 노선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앞에도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 마련되는데 오는 22일까지 청와대 앞길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면서 버스는 우회 통행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당분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유지해 관람객 수를 통제하고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관람이 안정화되면 청와대를 예약 없이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옛 국방부 청사는 새 주인을 맞을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도 새겨지며 본격 용산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차려진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취임식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문 현관의 색도 어두운 계열에서 밝은 흰색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도 새겨졌습니다. 대통령 표장은 대통령 관인, 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만 걸렸던 대통령의 상징물이 옛 국방부 청사에 걸리며 본격 용산 집무실 시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이전 작업을 진행한 덕에 국방부는 애초 예정보다 빨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을 마쳤고 이제 내부 리모델링만 남은 상태입니다. 주변 정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입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각지 일대 도로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있던 현판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글자를 지우고 아무 내용이 없는 현판으로 대체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이 정해지면 다시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인 내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년 재임 기간 매일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한 달가량은 한남동 관저 수리 문제로 이전에 살던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당선인의 출퇴근길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 앞입니다. 이곳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공관 앞을 빠져나간 차량은 곧장 한남대로 위를 500여 미터 달립니다. 이후 대사관로와 서빙고로를 차례로 지나자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가 나타납니다. 당선인은 미군 기지 안을 가로질러 집무실까지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 통제를 하면 관저부터 집무실까지 1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리 때문에 관저 사용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달가량은 당선인 출퇴근길도 달라집니다. 당선인은 한동안 제가 나와 있는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 사이로 오가야 하는데요. 이 길 역시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서초 중앙로를 따라가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사평대로를 거쳐 반포대교로 진입합니다. 이후 서빙고로와 동작대로 밑을 지나자 다시 한번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서초동에서 미군 기지 앞 출입구까지는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기지를 그대로 통과해 900m 정도 떨어진 집무실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역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입장에서 출퇴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는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조 같은 경우는 그 애꿎은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수천 명 이상의 그 시민이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위대가 500명, 1000명이 거기서 길 막고 있으면 못 나오잖아. 또 관저, 자택과 집무실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처음인 만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정상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국회 앞에서 서강대로 남단까지 국회대로 0.9km 구간과 국회를 감싸는 여의도로 1.6km 구간, 국회 앞에서 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 통행이 내일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18개 버스 노선은 여의서로 또는 여의나루 방향으로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의사당역 출입구를 폐쇄하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여의도와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은 전동차 6편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과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한 청문회 여야의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직접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의 이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여야는 곧바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여야의 갈등 그리고 정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고요. 이 과정에서 싸우자는 거냐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틀린 말이냐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고요. 한 후보자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돼서 유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과 표절 의혹, 또 미국 매체에 돈을 내고 봉사활동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실은 데 대한 질의도 집중이 됐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입시에 활용하지도 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동훈 후보자가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잉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한동훈 후보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동원한 대해서 건 거부할 후보자가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문회에는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김경률 회계사 등 증인들의 출석까지 예정돼 있어서 여야의 공방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사실상 이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청문회장 밖에서 여야 지도부도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맞서는 선전포고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부터 비협조적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서 좌천당한 피해자라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할 타당한 근거 역시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4명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까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서 납득하지 못할 7대 중대 의혹에 대해 소명과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다 바쳐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의 진실과 능률을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 정신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민주 개혁과 국민 화합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이제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실용정치는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예상대로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고요. 여야의 공방은 이 시각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와 함께 6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6시 청와대를 나설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잊혀진 삶이 가능할지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차례 미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요. 오늘 열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두 발언 가운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또 자료 제출 등을 두고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 발언 이후에 여야의 공방으로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했고 오전 회의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돼서 청문회 진행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전 내내 모두 발언만 있었고 또 의사진행 발언만 있었던 그 오전 청문회 좀 과거 청문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종종 보았던 장면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뭐 앞에 보통 청문회 시작하면 늘 첫 번째 하는 발언이 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자료 예. 안 제출했습니다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몇 번 지적하고 뭐 이게 오후에 제출하세요. 의례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저렇게 이게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민주당의 시간인데 민주당이 얼마나 벼르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찝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용어가 뭐 검수완박을 괜히 썼냐 할 때 그 질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또 뭐 지난번 잠깐 얘기한 뭐 야반도주 이런 것도 아마 사과하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은 것 같은데 예.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시간을 좀 낭비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다행히 이제 오후에 속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보니까요.
좀 들어봤으면 참 좋겠고요. 네. 저는 다른 분들 청문회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청문회를 꼭 좀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또 문제가 논란이 된 인물이고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공방을 좀 논리적 공방을 좀 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남은 시간은 좀 낭비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공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에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후보자의 딸,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입니다. 입시용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과 반박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 오픈 저널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거기 예. 한 30-40불 돈 내면은 다 실어주는 것이라고 하대요. 그런 곳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예. 오픈 억세스 저널이라고. 일부에서는 해적 약탈성 해적 논문 싣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논문 실리는 게 미국에 꽤 유명하다는 대학 가려고 하는 데는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듣긴 하던데 네. 중요한 건 일부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는 말하자면 이건 예비 모의도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어디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제출되거나 접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어요. 네.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유명한 검사였고 앞으로 검찰 주무 부처 장관으로 취임할 수도 있는 후보자니까요. 예. 그런데 국민 눈높이란 말을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할 때마다 솔직히 좀 개면쩍고 저도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있는 실정법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팩트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조문도 없는 건데 명백히 실제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이자 정치적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건데 자, 앞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또 많은 것을 유려하게 치밀하게 해명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특별한 무슨 불법 혐의가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러나거나 임명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허탈감을 느끼거나 이른바 그 사세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언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줄여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서 그 사세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한동훈 후보자 의혹과 해명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가 됐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이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수사 요구는 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노트북 기부 논란도 있는데요. 노트북을 기부한 게 정상적 기부였느냐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자는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딸 관련 인터넷 자료가 삭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우고 있는 것 같다. 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의 자녀들도 과연 이런 스펙을 쌓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노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차근차근 좀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모든 어떤 스펙이든 뭐든 간에 국내 대학 진학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조국 사태 이후에 외부 활동, 외부에 상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수시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아예 언급조차 쓰면은 불합격이죠. 언급하면 불합격입니다.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외국 대학을 겨냥한 그런 스펙 쌓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또 다 영어로 된 자료들이고. 근데 이제 처음 언급하신 것 중에 이게 만약 대필했다 누군가가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분명히. 아무리 개인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썼다 하더라도 대필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 대필인지 첨삭 수준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이건 오늘 청문회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이거. 그러니까 대필이 아니고 첨삭을 받았다. 영어로 쓴 자료를 첨삭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국 교수나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은 뭐 아직 그 입시에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라는 건 뭐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 딸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분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입시 문제, 병역 문제가 늘 민감한 문제가 맞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참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고퀄리티에서 스펙을 쌓는데 그게 과연 부모의 찬스 없이 되겠느냐? 맞아요. 왜냐하면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거고 또 국제고를 다니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게 맞고요. 이 외국에 좀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도 이게 미국에서 특히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외국 경우는 대개 이제 부모가 맞벌이 하잖아요. 그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어머니가 완전히 100%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뭐 체육도 해야 되고 예술 미술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거기다 봉사활동도 해야 되가면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다 데리고 다니는 타이거맘이어야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도 미국에서도 자유주의라는 국가인 미국에서도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을 보내는 그야말로 이런 스펙 쌓기가 과연 온당하냐. 출발부터 이건 불공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요. 우리도 전 그런 걸 느낄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로서 부적합하느냐 이게 이런 문제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일단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의혹과 뭐가 다르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프레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함무라비 법전이었나요? 치대치 목대목 이런 말 있죠. 눈에는 눈, 뭐에는 뭐. 그게 가장 속 시원하고 후련한 법 감정이자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법전 체계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른바 사적 응징이나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게 현대 법 체계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법학 박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노 교수님. 예. 그런데 자, 조국에게 2019년에 들이댔던 그 잣대 지금 똑같이 둘 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요.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가 거기 이렇게 냈고 아직 한 장관 후보자의 자제는 딸은 고2니까 아직은 뭐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입시에 사용 사실이 없죠 전혀. 예, 아직 없죠. 예. 그리고 뭐 들리는 말로는 외국에다 바로 갈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수용성 그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용성이 참 중요하다. 네. 예. 저는 그 말은 참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죠. 예. 뒤지고 뒤져봤는데 탈탈 털어봤는데 수사에 아직 착수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네. 국민들이나 기자들이나 민주당 위원들도 뭘 막 두들겨 패긴 팼는데 한 방이 없었다. 그러니까 잘 끝났다.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해 줘라. 왜 자꾸 시작부터 이러니?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때처럼 안 해? 더군다나 한동훈 귀하가 그 수사 총책임자였다면서. 네. 그럼 왜 이렇게 달라? 잣대가 달라야 돼? 이런 측도 있겠죠. 이거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잣대라면 일단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게 되겠죠.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수사할 사안인 어떤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정권 초반부터 그리고 한 65, 6%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가 한 8, 90% 흔히들 있어 왔던 정권 초기 그런 현상도 아니면 좀 더 길고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러 싸움을 아까 김종민 의원이 그런 말 하대요. 오늘 여기서 한판 붙자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재밌게 하시던데 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꼽고 있고 오늘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어려울 것 같아요. 청문회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미 한덕수 이제 후보자를 비롯해서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원희룡, 박보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고요. 일단 낙마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윤 당선인은 낙마는 없고 그리고 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바로 이제 임명을 할 것 같죠?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꼽으신 사람들 중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죠. 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투표를 해야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결되어야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어야 다른 그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네. 그런 수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해주지 않으면 현직인 김부겸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 전부를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호 후보자만 제청을 해서 부총리를 임명하고 네. 부총리가 이제 그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다른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임명하거나 예. 아니면 또 부총리만 임명을 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전부 차관으로 간다. 그래서 국무위원 대행으로 간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그렇게 열겠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복잡한데 네. 사실은 아까 잘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조국 교수와의 경우와는 좀 케이스가 분명히 다르고요. 그걸 이제 자꾸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 조국 교수 자신도 자꾸 그 조국의 추억을 소환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7대 스펙이다 허위로 됐다는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자꾸 소환되기 때문에 예. 그걸 자꾸 소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소환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럼 민주당도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를 인준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그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전적인 권한이고 국회의원들의 권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본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면 부결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케이스도 아니고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됐다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출범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직접 연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상의 연기라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끌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후보들 중에 특히 초점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겠죠. 네. 후보자를 낙마시켜라, 사퇴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윤 당선인은 임명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준을 끌면 결국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그것도 맞지 않는 상황 아니겠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 상태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네. 하려면 모레 열릴 것 같은데 국무회의 이 개의를 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그렇죠. 되는데 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국무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둘 수 있고 예. 그중에 3분의 2가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리 및 의결,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렇군요. 심리 및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원칙대로 하자면 총리가 대통령께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네. 장관이 임명하면 근데 그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수 단계고요. 근데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현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추 장관은 통과가 됐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됐습니다. 채택이 예. 됐죠. 그러니까 바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대행으로 임명을 하고 추 대행이 나머지 강요 제청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나 두 명쯤의 현 문재인 정부 소속의 장관의 착석은 필요합니다. 네. 최소 의결수를 맞추려면. 그렇군요. 그거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그랬어요. 황교안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리가 며칠간 같이 더 일을 했죠. 아 그렇죠. 예, 네. 당시 초대 총리가 이낙연 총리였는데 20여일 있다가 인준. 네, 예. 네, 그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거 뭐 DJ 정부 때 김종필 총리 서리도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만, 네. 저는 오늘 하나 보면서 한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이라는 언론에서는 쓰고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그 두 가지 법의 이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면 정식 법률 명칭을 부르는 게 맞고 검수완박에서 완전히 박탈된 완박도 실은 아니니까 아직도 검찰 수사권 일부는 남아져 있잖아요. 저는 저 표현 가지고 오전을 3시간가량을 그냥 허송해버렸는데 저걸 보면서 아 저건 명백히 누가 봐도 힘겨루기인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아직도 계속 되풀이되어야 하나. 네.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이렇게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 총체적 비탄감, 비판 이런 것들은 좀 따갑게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임명을 하려면 추경호 부총리가 뭐 총리 권한 대행을 맡든지 누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도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게 민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누구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렇게 따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뭐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국민이 제일 불리하지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힘겨루기 결과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는 절대 아닌 것이고요. 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실패로 끝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얼마를 줄지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이것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뭐 국민의 손해고 아까 저도 지금 이제 포커스가 오늘 한동훈이었으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였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 때는 정말 강력하게 뭐 언어를 쓰고 그런 어떤 태도를 쓰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로서 범인을 추궁하려면 뭐 흐지부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검사로서 정말 잘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아닙니까? 예.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논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야당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야당하고 늘 대립각 세우면서 법무부를 운영할 수는 없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 전체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뭔가 뭐 이렇게 비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늘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과거 검사의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조금 어떤 전체 국정을 폭넓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점은 윤석열 당선인이자 내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사의 언어를 더 쓰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요소요소에 자기 서울법대 검찰 선배들이 쫙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인사청문회 상황 속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고 또 문 대통령 퇴임 이야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어제 선언했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다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2라운드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두 사람의 출마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참 얄궂습니다. 그리고 그럼 몇 달쯤 쉬다 나와야 적당한 건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무슨 딱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최소한 1년 8개월, 10개월가량 아무 선거가 없어요. 다음번 총선 때까지. 그렇네요. 예. 그래서 물론 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정치를 하는 것이고 여의도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유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선수 하나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차기 대선도 준비하겠고요. 또 당권도 차지하고 그렇죠. 싶고 뭐 그런 거겠죠. 당 대표를 하려면 네. 쉽게 말해서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 선거에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나 이재명 그 이름값으로만 치면 어디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역시 대단해. 그 사람들 짱짱하구만 이럴 사람 없잖아요. 예. 뭔가 자기 당선 이외에 당에 기여를 하고 대선 패배나 대선 결과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걸 그냥 제가 무식하게 밥값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네. 그거 없으면 여의도에 가서 나 대표 좀 해야겠는데 협조해 주시오 이 말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기류도 예전 대선 전만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그런 기류만은 아니에요. 예. 계파가 있고 그룹 간의 싸움도 세력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뭐 좋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출마의 불가피성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 정치적 파급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대선에서 있었던 게 어게인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조금 선거구의 특성과 거기 출마하는 명분이 정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당선에는 큰 문제야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서울, 경기 이 두 곳, 세 곳 인천까지를 치자면 가장 뉴트럴 존이자 정치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서울, 경기, 인천 시장, 지사 선거에 저 두 사람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 행로와 진폭에 영향이 있겠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선거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2달 만에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들도 많아요. 두 사람의 출마를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판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게 현실적인 정치의 당연히 그 문법이고요. 둘 다 참 애매하죠. 두 분 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 배지를 달고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선 갈 게 분명하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마찬가지죠. 전 지사 역시 지금 배지를 달아야 되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배지를 달고 대표 8월 달 좀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선 출마가 이제 뭐 확실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정은 비슷하지만 이번 일단 그 지방선거 성적에 상당 부분 달리는 거 두 분 개인 당선이 문제가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뭐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 역시 당연히 지금 인천시 계양구에 지금 하면서 인천시장 선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천 선거를 이기고 인천 선거 이기고 경기도 선거도 이기고 전체 뭐 과반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9개 시도지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 그 진다. 민주당 후보가 그럼 그것도 역시 체면이 굉장히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번에 그렇군요. 상당히 좀 절실명에 열심히 뛰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고 본인 선거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방탄 선거라는 방탄 출마라는 용어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민주당 사정도 저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비대위원장들 얘기가 뭐 크게 먹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를 지휘할 만한 누군가 목소리가 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막 출마도 저 급하게 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또 반면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내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부정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결국 검수완박 법이 방탄법이라는 걸 그걸 위해서 추진했다 하는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명락대전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 선거까지 그런 어떤 당내 갈등이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뭐 보궐선거긴 합니다만 그 선거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우리가 그 결과까지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었죠. 초유의 촛불정국 속에서 탄생을 했고 오늘 그 마침표를 찍었는데 잠시 뒤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퇴임 연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네,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가능할지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마침표를 향해 가는구나. 7시간쯤 남았네요. 현 문재인 정부의 법적 임기는 7시간.
여지껏 12명의 대통령이 아마 배출됐을 겁니다. 그중에 순차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때도 있었고 급격한 외적 요인으로 바뀐 것도 있었어요. 4.19 같은 게 그랬고 12.12, 12.6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에 의한 정권 교체, 그래서 임기도 빨리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들 이른바 피플스 파워라고 말하는 촛불도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역사성이나 성격이 매우 독특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자기 소기의 목적을 갖고 지난 5년간 했던 것들은 역사에 그대로 1.1획 가감 없이 기록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꽤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혼내주기 위해서 또는 보복하기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반작용 또는 복수라고도 비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의 실패로 또 한 번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경험을 딛고 서서 달라지는 앞으로의 5년 또 그 이후를 기원해 봅니다. 네, 문 대통령 지금 이례적으로 4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은 유일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하여튼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이건 아직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극단적인 편가르기였기 때문에 우리 편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또 그 반작용으로 또 완전히 지금 양분된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통합이 가장 큰 이제 과제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한정파 지금까지처럼 한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어떤 그래도 박수를 받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뭐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이제는 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전직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퇴임이 끝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6시 청와대를 떠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오후 6시면 5년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는데요. 정문을 직접 걸어 나와서 사랑채 분수대까지 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도 나눌 예정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뒤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마지막 퇴근 인사를 나눌 현장입니다. 그곳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파란 모자를 쓰고 또 파란 풍선을 들고 시민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퇴근 뒤에 인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대통령은 조금 뒤 오후 6시쯤 직원들에게 인사한 뒤 뒤편 정문을 나설 예정인데요. 이곳 분수대 앞까지 직접 걸어와 시민들을 마주할 계획입니다.
앞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히기도 한 만큼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현장에는 부모 손을 잡은 어린 아이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찾아왔는데요. 파란 모자와 옷, 풍선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달 모양 풍선도 눈에 띄고요. 대통령 임기인 5년을 추억하며 5번의 봄 고맙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도 여럿 걸려 있습니다. 사랑해요 문재인 구호를 지지자들이 미리 연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많은 시민이 들어갔는데도 입장을 위한 보안 검색대 대기줄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통제 인력에 따르면 지금 1,500명 이상 입장했고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오늘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인사를 마치면 서울 모처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는 국방부와 연결된 한라인을 통해 군 통수권자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옛 국방부 청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막바지 업무 준비 중입니다. 정문에는 봉황 휘장이, 본관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며 용산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시작 전 처음으로 공개하는 용산 새 집무실 준비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입니다. 네, 박사 뒤로 보이는 건물이 10일 0시부터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공간이 되겠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새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될 국방부 본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집무실 준비 현장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건물 외벽 한번 보시면은요, 또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요. 정문 현관 색도 어두운 계열에서 밝은 색상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도 새겨졌습니다. 국방부 본관에 있던 국방부 기능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합동참모본부로 옮겨졌고 본관에는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에만 걸렸던 대통령 상징물들이 자리 잡은 겁니다. 보안도 굉장히 삼엄합니다. 취재진조차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경비 인력 통솔 아래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취임 첫날인 내일 윤 당선인은 지하 벙커에서 보고를 받고 5층 접견실에서 외교 사절을 만나며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이곳 5층에서 진행됩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은 2층 주 집무실과 5층 소 집무실 두 곳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 양쪽에 집무실을 둔 것처럼 윤 당선인도 두 곳을 오가면서 일할 예정입니다. 2에서 4층까지 이사가 늦어지면서 2층 집무실 공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4층부터 10층까지는 비서실 실무진과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산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정비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대통령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도 막바지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삼각지 일대 도로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있던 현판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정해지면 다시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일본의 반응 알아봅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하야시 외무성 장관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먼저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회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새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인사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오늘 박진 후보자와 만난 뒤 내일 취임식 참석 후 새 대통령과도 만나는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국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윤 당선인이 일본을 방문한 한일 정책 협의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한 데 대한 답장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야시 장관은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장관으로는 4년 만에 한국에 온 하야시 장관은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밤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과거사 문제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일 정책협의단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일본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 위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日韓の間においてはご承知のように難しい問題が存在するわけではありますが、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先日の代表団とのやり取りも踏まえ、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네,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관건은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입니다. 지난달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에 와서 기시다 총리를 시작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논의한 것도 결국 이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전에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일 양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협의단이 다녀간 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도 다시 열렸고 앞으로 공식 비공식 대화가 이어질 텐데요. 정부 간 협의로 인식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설명 등 무거운 과제를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취임식에 일본 인사들이 대규모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요. 누가 참석합니까? 네, 현직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오게 됐는데요. 한국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 자민당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표로 오는 하야시 장관 외에도 이란 의원연맹 누카가 회장과 다케다 간사장 그리고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취임식 참석과 오는 11일 새 대통령과의 면담을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누카가 회장은 밝혔습니다.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의 하토야마 전 총리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취임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엄중한 한일 관계와 코로나 규제 속에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 교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의 무력 시위가 본격화할 거란 예상이 높은 가운데 북한이 이처럼 침묵을 이어가는 속내가 무엇일지 홍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며 온 나라가 총동원돼 가뭄과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전날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로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추정 발사체 소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다른 관영 매체에서도 SLBM 언급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쏜 다음 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하던 관행에 비춰보면 최근의 침묵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공식 발표를 생략한 것을 두고 해석도 분분합니다.
우선 지난달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를 충분히 선전한 만큼 발사 사실을 새로 알려서 얻어낼 대내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또 만족할 만한 완성도에 도달한 다음 그간의 시험 발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 억제 목적을 넘어 선제적으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가운데 기술 진전 상황을 일일이 밝히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선제 공격 쪽으로 핵 교리를 전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비공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홍보 전략을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신들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전술 무기 체계 개발을 지속할 거라고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최측근으로 꼽혔던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를 소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문 전 정책관은 지난 2018년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데 관여하는 등 탈원전 정책의 주역으로 꼽히는데 검찰은 당시 문 전 정책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조직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는지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유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경유값은 오히려 오르거나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최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1938원에서 1932원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반면 경유는 1904원에서 1925원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체 경유 수입 물량 중 6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이 막히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주유소 앞엔 차량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경유는 물량이 없어서 거의 주유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주유소를 가는 줄이에요. 이게 차가 밀린 게 아니라. 디젤이 거의 없고요. 거의 휘발유만 5리터 넣어주거나. 두 번째 이유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는 유류세 특성으로 인해 인하 효과도 휘발유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는 똑같이 30%씩 인하됐지만 경유는 58원, 휘발유는 83원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보다 싼 값이 장점이라던 경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거나 러시아산 경유의 수출이 예전처럼 재개되지 않는 한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승전 기념 열병식에 핵전력이 다수 등장할 걸로 예고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 앞 불공광장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열병식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습에는 군 병사들과 기갑부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핵 미사일과 함께 지휘 통제기 일류신 80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둠스데이, 즉 최후의 날로 불리는 일류신 80은 핵전쟁 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명령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러시아가 앞서 경고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로도 풀이됩니다. Эти рис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раздувались, а желающих таких немало. Опасность серьезная. 미국 정보 당국은 아직 러시아가 전술핵 배치를 계획하거나
사용을 고려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협박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악마가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부활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Жодне зло не уникне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не зможе сховатись в бункері.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등 외국 지도자 등에게 나치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은 승전 기념식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신나치 세력이라며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력을 집중하는 동남부 지역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승리를 선언하지 못한 초라한 기념식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현지 시각 8일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마을 우즈호로드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만났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어머니의 날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싶었다며 이 잔혹한 전쟁이 중단돼야 하고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비단 군사나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가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깜짝 공연을 벌이는 등 유명 인사의 방문과 응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 때마다 수만 명이 몰리는 슈퍼밴드 U2. 오늘은 조명 하나 변변치 않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역입니다. 현지 가수와 함께 부른 노래는 Stand by Ukraine.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목과 가사를 바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방송과 SNS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했습니다. 깜짝 공연의 주인공 보노는 세계적인 그룹 U2의 리더이자 평화 전도사로서 웬만한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보노 일행은 수도 부근 어핀과 부차 등의 피해 지역도 들러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We feel you are fighting for our freedom. Ми відчуваємо, що ви боретесь і за нашу свободу, не тільки за свободу України, а про всіх, хто піклується про свободу. Тому дякуємо вам. 유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세계인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보노 말고도 배우 엔젤리나 졸리와 숀 펜 등 여러 저명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삼성과 기아가 나란히 5연승을 달리며 프로야구 중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월에 돌풍을 일으켰던 롯데는 최근 4연패를 당하며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하는 등 주말 3연전에 6만 2천여 관중이 몰린 롯데 사직구장. 뜨거운 응원을 펼친 홈팬들은 주말 내내 승리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4월 MVP 한동희는 물론 타선이 5월 들어 부진하면서 안방에서 삼성에 내리 패배한 겁니다. 삼성은 원태인과 뷰캐넌의 호투에 이어 연장 접전을 끝내는 오재일의 투런 결승포까지 이길 시간이 왔다는 걸 알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제 컨디션을 찾으면 올라간다 하면서 기아 역시 주말 방문 3경기를 모두 가져가며 6연패 뒤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양현종이 시즌 2승을 챙겼고 150억 원 사나이 나성범의 방망이도 불을 뿜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선수들이 지금 더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가 분위기라도 너무 좋고. 전성기 시절 유니폼을 입고 뛴 레전드 매치를 포함해 삼성과 기아가 나란히 5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순위 싸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SSG가 절대 1강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2위 LG와 공동 7위까지 7개 팀이 2.5경기 차이에 불과합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삼성과 기아는 각각 선두 SSG와 디펜딩 챔피언이자 공동 7위인 KT와의 맞대결에서 연승 행진에 도전합니다. 4위로 떨어진 봄대, 롯데가 최하위 NC를 상대로 반격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나라 핸드볼 국가대표팀 감독에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핸드볼 협회는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에 지난 2016년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덴마크 출신의 킴 라스무센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국가대표팀에는 지난 2015년 포르투갈 대표팀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정상으로 이끈 홀란도 프레이타스 감독이 선임되는데 두 감독은 내일 입국해 오는 1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밤사이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체로 오늘과 비슷해 한낮에는 다소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4도, 포항 19도, 대전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